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80페이지에 23번 기타거래 23번부터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단 대손처리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처리예요. 네. 자, 10월 23일 날 내용이 뭐냐면 우리 거래처 중에 나약상사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파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돈이 200만원 있었어요. 외상대금이. 근데 이건 오늘 이거를 대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회사 불능으로.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은 못 받는 걸로 처리하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가야죠. 200만원. 자, 그런데 그러면 차변에 받았으면 현금일 텐데 못 받는 것이 뭐냐? 대손충당금을 조회해라 라고 했잖아요. 대손충당금 잔액을.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언제 설정을 해놓냐면요. 전기 결산할 때, 작년 말 결산할 때 아마 이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때 분계가 뭐였냐면 전기 결산할 때 분계를 떠올리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작년에 이미 이걸 예상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 놨다 이겁니다. 비용 발생. 그러니까 올해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대손충당금을 이제 자, 외상매출금 없어졌으니까 이 외상매출금을 차감시키는 대손충당금도 이제 없어져야지.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200만원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조회하라고 그랬을까요? 대손충당금이 진짜 200만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을 수도 있느냐? 우리가 지금 10월 23일이잖아요. 10월 23일. 그러면 작년도 결산 끝나고 지금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예상치 못한 대손 사건이 또 몇 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대손 사건들이 있으면 작년에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이 돈이 그대로 대손충당금이 있느냐? 그때마다 대손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차변에 와서 지금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올해 그냥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대손상각비. 있으면 대손충당금. 이유는 아시겠죠? 이미 작년에 비용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대손충당금이 다 없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단기에 또 비용 처리를 합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한다 그러면요. 외상매출금은 무조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돼야 돼요. 대손 처리한다는 건 자산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변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산 감소시킬 때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다. 왜?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산 감소는 이때 이미 시켰다 이거예요. 전기 결산 때. 결산 분계 사항이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이 대손충당금 이대로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 차변에 적어서 상계시키면 돼요. 이걸 상계. 대손충당금의 상계 처리라고 그래요. 상계시키면 되는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없어질 수도. 그래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뭐로 하라고요? 그냥 대손상각비로. 금년도 대손상각비. 이건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21년도에 10월 23일이고 이때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 추정 분계였던 것이죠. 자, 요 관계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 앞으로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처리하라. 그러면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손 충당금 잔액을 10월 23일 현재로 남아있는 것이 200만원 있는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로 가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서 10월 23일로 줘야 합니다. 10월 23일 현재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보니까 50만원 있네요. 50만원. 200은 없어요. 그러면 이 50만원만 대손충당금에서 상계 처리되겠죠. 150이 부족하죠. 그것만 비용처리입니다. 150 부족한 것만 대손상각비. 50은 작년에 대손상각비 처리했던 거예요. 50만원.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면 단기 비용 안 나옵니다. 그냥 대손충당금 200만원 기록하고 끝이에요. 근데 모자랄 때는 비용이 나와요. 그 비용이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입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10월 23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대변을 먼저 넣어볼게요. 4번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나약상사 방향키로 가셔서 200만원 이렇게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을 적습니다. 3번 차변. 네, 차변에서 아까 50만원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시킬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코드는 뭘 써야 되냐면 저 예상매출금이 108번이죠. 109번을 꼭 써야 돼요. 109번. 네, 그래서 이건 검색하지 마시고 109, 109번. 자,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거래처가 필요 없는 거고요. 방향키로 가셔서 50만원 아까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차변.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 검색하시면 대손상각비가 좀 찾기 힘들어요. 800번대를 찾으세요. 835, 835 있죠? 요겁니다.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 이거를 150만원 비용 발생시킨다. 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처리하는 회계. 네, 요령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 때 처리하잖아요. 결산 때. 작년 결산 때 대손 충당금으로 자산 차감시켰어요. 비용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할 때는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작년에 차감 계정으로 했던 거 차변에 와서 차감 풀어주고 대변에 그 외상매출금을 이제 제대로 감소시키는 거죠. 네, 거래처가 이 상호를 잘못 지었네요. 그쵸? 상호가. 그래서 이제 거래처 상호.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도 부모님들이 돈 다 들여서 지었나요? 네, 많이 신경 써서 지어 드렸을 거예요. 제 지금 이름이 그 호적상의 이름입니다. 호적상의 이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는 제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입학원서 쓰는데 그렇게 너 이렇게 쓰면 안 된대. 김건기라고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호적의 이름으로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 동네 이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호적에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서는 호적은 안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부터 제가 창성할 창자, 창성할 창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자 이름이 이랬어요. 이 이름이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호적에 딱 실렸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보면요, 이런 여러분들 그 굴곡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짧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이 있으면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인생을 딱딱 토막을 내가지고 내가 요때가 어떤 컨디션에서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좋았을 때가 있어요. 예, 전체가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예, 참 코딱지 흐르고 그럴 때였지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그 시골이었지만요, 60명씩 3개반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체 회장도 제가 몇 번 했고, 반장은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다 해주고 해야 되니까. 네? 개명은요? 아, 그냥 이대로 해야죠. 중학교 때 이거 바꾸고서 중학교 때 힘들었어요. 잘 안 돼요. 예. 읍내 중학교로 갔는데 우선 막 벽에 부딪힙니다. 면 단위에서 공부 잘한 거는요, 읍내 가면은 뭐라고 세발의 피라고 그러나요? 게임이 안 돼요. 애들은 읍내만 해도 그 당시 말하면 도시 애들이에요. 도시 애들.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는 막 반에서 1등이고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 마음에 뭐 충격도 받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극장가로 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공부가 쭉 처지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중학교 동창회는 안 나가요. 밴드가 여러분들도 또 나이가 들어보면 여러 개 밴드를 가입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사업도 잘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4일 1월 2일 날. 이것도 이름이 안 좋군요. 참 이거 문제 맞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1월 2일 날 부실 상사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인이 되었고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파산이 확정이 되면요, 파산이 확인되면 대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부도 난 날 대손 처리는 안 해요. 어음이 부도가 나면 6개월 동안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가 없다. 그때 대손 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산은 뭐냐면요, 부도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예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파산 선고. 기업도 파산,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있죠. 그런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에요. 여러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요,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이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처에다 돈 빌려준 것은 판매 활동하고 관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판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채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지만, 자, 돈 빌려주는 거 대여금이에요. 이러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이름이 바뀝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념과목 이름이 길어요. 자,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없다 그러면 요 500만 원을 모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돼. 그래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까 시산표 열어놨죠? 거기에서 날짜를 24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의 날짜를 10월 24일 현재로 고쳐서 단기 대여금을 가보니까 단기 대여금 잔액이 1200이 있지만 그 밑에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있다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아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여기 50만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죠? 조금 전에 우리가 50만원 차변에 기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설정해 놓지 않았다.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비용이 된다. 그 비용은 조금 전에 처리한 이걸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50만원 대손상각비 처리했잖아요. 판매관리비에 있는 거. 800번대 거. 이걸로 처리하면 안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서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 안에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은 날짜를 며칠로 바꿉니까? 10월 24일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0월 24일. 자, 단기 대여금 못 받게 된 것을 대변에 먼저 입력해 볼까요? 4번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고요.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코드는 114번이고 거래처는 부실상사입니다. 자,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은 5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3번 차변 하신 다음에 3번 차변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네. 기타로 검색해 보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 영업의 비용 코드입니다. 예,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적요 생략하시고 5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다시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 대여금은 잔액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아까 1200에서 700으로 줄었어요. 500만원 대변에 적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500만원이 어디로 갔냐면 저 밑에 합계잔액시산표 밑에요. 합계잔액시산표의 밑에 영업의 비용 안에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념과목 하나 만들어졌죠? 500만원 차변에 와 있습니다. 비용 발생. 그래서 자,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같은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든가 대손 처리할 때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 아닌 대여금. 대여금을 못 받게 됐다든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든가 그럴 때 비용 처리하는 개념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의 위치가 다르다 이거. 대손상각비는 판매활동 관련된 비용, 판매관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적인 비용,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임대료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죠. 이제 입금전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10월 25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일반 전표입니다. 10월 25일로 바꿔주시고 입금은 2번 개념과목은 임대료 904번
방향키로 가셔서 대변에다가 네. (25만원인가요?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 25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료는 뭐예요? 수익 발생이죠.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 외 수익. 임대료가 비용이기 때문에 뭐 입력 안 해도 점수에 영향은 없어요. 여러분이 실무라면은 입력하죠.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업무상 전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쓰는 게 좋아요. 임대료, 동신사, 거래처 이렇게 임대료, 동신사에서 받은 거다. 그리고 저기에도 이거 몇 월분 임대료인지 해야죠. 이것이 10월분 임대료인지 지난달 거 못 받은 거 받은 것인지 저기에도 몇 월분 임대료 정확하게 이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채점을 안 해요. 자산, 부채, 예금 관련된 거.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원장은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요 장부에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여기 있는데 말이죠. 이 거래처 원장. 이 거래처 원장은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뭐 보험료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것은 거래처 원장 안 만들어져요. 제가 방금 여기다 지금 임대료라고 이렇게 거래처 동신사 걸어놨어요. 혹시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계정별 아니 거래처 원장 안 넣을 거예요? 거래처 원장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904번 엔터 25만원. 네, 25만원이라고 여기에는 나옵니다. 거래처가. 근데 거래처 원장의 양식은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거래처 원장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8번. 108번 엔터 해볼게요. 양식은 똑같군요. 양식은. 네, 거래처별로 이렇게 잔액이 나오는데, 뭐 임대료도 만들면 904번 임대료도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면 거래처는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임대료를 거래처별로 잔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차기로 가지고 간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이런 채권 채무는 이 거래처별로 잔액을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내년에도 거래처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임대료, 보험료 이런 수익과 비용은 그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차기로 2월에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잔액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네. 거래처? 예, 채점 안 합니다. 이것도. 임차료도. 예,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은, 실무상 입력하는 것은 잘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거래처 원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임차료 비용도. 예,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 코드별로 반드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예금. 이거는 반드시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잔액을. 거래처별로. 그래서 그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모든 것을 수익이든 비용이든 거래처를 다 관리하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단기의 회계 기간 내에 우리가 장부 조회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러나 내년으로 2월은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2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부채와 자산은 어떻습니까? 내년으로 그대로 잔액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래처별로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런 차이예요. 자, 26일 거 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 판매용 상품. 드디어 타개정 대체 문제가 나왔네요. 예, 이 10월 26일 거는요, 여러분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귀한 문제. 예, 이게 굉장히 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제가 많이 없는데, 가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많이 틀려요. 예, 안 해봤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를 않으면 갑자기 나오면 이거 여기서 벌써 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원가로 분개해야 돼, 시가로 분개해야 돼. 이거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풀 때 그 실무 수행시 유의사항에 있는 타개정 대체 거래는 적요 8번. 적요를 반드시 입력해라. 적요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적요를 코드로 8번. 이게 바로 타개정 대체 거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타개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시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판매용 상품은 원래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별의 상품 매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판매용 상품을 갖다가 다른 계정으로 사용했어요. 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 예, 기부하였다. 이게 뭐예요? 상품을 기부금으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개정 대체, 타개정으로 대체, 타개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상품 입력할 때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타개정으로 대체 거래해서 그러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에는 원가가 존재하고 시가도 존재할 터인데 회계 처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원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개정 대체 거래는 시가로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원가 하세요. 원가로. 자, 그거 여러분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네, 타개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추가로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시가를 그냥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둘 중에 뭘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고요. 시가로 회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회계 처리가 아니라 시가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130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말이죠. 메인 매출 전표로 문제로 나오면 그래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공급가액에다는 130만 원 입력해요. 여러분 저 상품을 기부해도요. 부가세는 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왜냐면 우리 상품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품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야 부가가치가 발생해가지고 국가에 낼 세금이 있는 건데 매입세 공제는 받았는데 안 팔고 기부를 했네. 그러면 과세관청인 국가는 매입세액은 돌려줬는데 지난 부가세 신고 때 돌려줬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건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연습했잖아요? 그 위에, 그 부가세 신고 자료에
요 날짜 10월 26일 상품 기부 공급가액 130만원 하면 부가세 얼마 나와요? 13만원.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해야 돼요. 부가세만.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기부금. 기부금은 130이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에다가 기부금이 여기에 13만원이 13만원은 뭐가 돼요? 예, 부가세. 자, 요거를 아예 일반 전표로 하나 해보고 메인 매출 전표로 하나 해보고 두 가지로 다 해드릴게요. 예. 부가세 있는 걸로 해보고 지금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는 일반 전표 문제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FAT 1급부터는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부가세 문제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상품은 당연히 부가세 있을 테니까. 네. 상품은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반 전표 연습 문제라서 일반 전표에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10월 26일이죠. 예, 10월 26일. 네. 3번 차변에 기부금 933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 실무에서는 어디에다 기부했는지 거래처나 저교에다 자세히 적어주겠죠. 자, 금액은 원가입니다. 100만원. 대변 상품. 자, 146번이에요. 자, 일단은 저교를 넣지 말아보세요. 저교 코드를 넣지 말고 대변에 100만원 넣어보세요.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왜 틀리는지. 자, 상품이 저교를 안 넣으면은 말이죠, 이것이 매출원가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한번 손익계산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12월 달로 그냥 봅시다. 12월 달로 지금 것이 12월 아래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기초가 2천만원, 단기 매입이 8,500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조금 이따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결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장부에 있는 걸 적는 게 아니라 기말에 창고에 가가지고 수량 파악하고 단가 결정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할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러면 아까 기부한 것이 창고에 재고로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건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매출한 걸로 본 거예요. 이 상품 매출원가의 산출 개념이 그거예요. 기말에 창고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재고를 조사해요. 나머지는 다 뭐로 본 거예요? 팔려나갔다.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걸 다 매출원가로 넣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그런데 아까 기부했잖아요. 기부 100만원 130인가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매한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이것은 매출한 것이 아니다 해서 매출원가에서 빼주고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저 밑에 기부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매출원가에도 그 상품이 포함되고 저 밑에 기부금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저교를 꼭 넣으라고 한 이유가 이 타계정으로 대체 요 8번이라는 저교를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예. 뭐 불편하고 뭐 편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산이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번을 이거 넣어야 돼요. 예. 8번 넣어보세요. 상품의 저교를 8번이라고 넣어보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여기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회. 고쳐지겠죠? 그럼 뭐가 한 줄 생겼어요. 타계정 대체 100만원. 이것도 빼주게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에 가고 따로 이것도 빼줘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를 8번 적유를 넣은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는 뭐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채점에서 이거 빼먹었다고 이거 감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적요 8번 안 넣으면 틀린다. 근데 이 타계정 대체 문제가 가끔 가다 한 문제씩 나와요. 가끔 가다가 매 회차마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깜빡 잊어버립니다. 깜빡하시면 안 돼요. 기부금까지는 잘 알아. 기부금까지는 할 수 있는데 타계정 대체를 빼먹었네. 접수 좀 주겠지. 안 줍니다.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시가는 언제 쓰느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시가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매입 매출 점표, 이건 원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래로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점표 가세요. 자, 매입 매출 점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며칠입니까? 네,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 10월 26일. 자, 유형은 우리가 저기 하면서 여러분 기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못합니다.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아무 증빙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어떤 어디다 기부하면서 우리가 기부해야 되니까 사업자 번호 주세요. 이게 뭐야? 사업자 번호 매입으로 잡을래나? 우리를 거래처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건별 14번 건별, 이 건별이라는 유형이 FAT 1급에는 안 나오는데요. TAT 2급에 나와요. TAT 2급에. 건별 매출이 뭐냐? 증빙 없이 판매한 겁니다. 자, 품명에다가 상품 기부 이러죠. 네. 자, 이제 수량단가 지나서 이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 넣으면 안 돼요. 130만원 넣어야 돼. 그래야 죄송합니다. 자, 공급가액 지우세요. 네. 스페이스바로. 공급가액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네.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엔터 칩니다. 자, 건별은 신용카드 입력하는 것처럼 130에다가 곱하기 1.1. 그러면 143만원. 143만원을 입력합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이거 지우고 다시 합시다. 제가 안 되네.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삭제. 확인. 자,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4번 건별. 지우고요. 품명은 상품 기부. 공급가액에다가 130만원의 부가세를 포함해서니까 계산기로 여러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할 때는 계산기로 130만원짜리 판매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1 하면은 부가세 포함 가격 143만원이 나와요. 부가세 포함 가격 공급 대가를 여기 공급 가액에다 입력해요. 143만원. 그래야 공급 가액이 130이 돼요. 시험에서 판매 가격이 130이다 하는 말은 물론 부가세 포함이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도의 부가세 포함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주석이 없으면 전부 다 공급가액으로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건별 유형을 입력하실 때 여러분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넣는 게 아니라 곱하기 1.1 해가지고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여기에 공급가액이 나타나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했어요? 신용카드 거래.
그동안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 그때 했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거래처. 이건 거래처 같은 건 없어요. 예, 거래처는 우리가 증빙을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전자세금 없어요. 증빙이 아니니까.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 3번 혼합. 자, 부가세 애수금 14만원. 요건 납부할 부가세로 이건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상품 매출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변에다가 상품 이걸로 바꿔요. 상품. 매출이 아니고 그냥 상품. 그리고 이것을 130으로 하면 안 돼. 원가로. 타계정 대체는 원가니까 100만원. 여기 밑에 분계는 100만원으로 해야 돼요. 자, 적요에 가가지고 여기 적요, 여기 적요에다가 꼭 8번을 넣어야 돼요. 8번. 그래야 타계정으로 대체 여기 나타나요. 타계정으로 대체. 아까 일반 점표에 상품도 대변에 적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변. 차변은 뭐냐? 요 113만원이 기부금이 돼요. 기부금 113만원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부가세가 없는 상태, 일반 점표에서는 기부금은 그냥 원가 100만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를 내게 됐네요. 기부하면서. 그러면 그 부가세도 기부금 비용 처리예요. 그리고 100만원은 뭐예요? 원가. 밑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다롭죠? 이런 문제는 TAT 2급에서 가끔 나옵니다. TAT 2급에서 상품을 기부했다. 이렇게. 네. 예, 다르게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메인 매출점표는 위에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에만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확히 하는데 요것이 반영되는 거고, 밑에는 회계장부. 회계장부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 기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세법에 의해서. 달라도 상관없어요. 위에 거하고 밑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같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위에 거 합계가 143만원인데 밑에 분계는 113만원. 30만원이 어디로 붕 떴죠? 그 30만원이 시가와 원가의 차이예요. 우리는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은 원가로. 예.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하라. 그게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기업회계 기준. 근데 부가세 신고는 원가 가지고 세금을 내냐? 안 됩니다. 시가. 판매되는 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공급가액의 부가세 1.1%, 1.1배. 그래서 공급가액이 130이 돼야 된다. 공급가액에 시가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길게 TAT 2급으로 이제 길게 가다 보면 이 문제 아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어디선가 만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실 거고,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서 메인 매출 점표까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메인 매출 점표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우려면 먼저 여기 체크하시고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체크하고 위에 있는 삭제. 예, 선택 삭제 확인. 예,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방금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한 것은 지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는 일반 점표 문제로 나왔어요. 부가세는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냈는데 실무적으로 가면은 부가세 없는 상품의 기부라는 건 없을 거다. 예. 기부했는데 부가세 안 냈다 그러면 그걸 추적을 해서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해서 더 내야 됩니다. 언젠가 밝혀진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잔뜩 사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는 다 받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그런데 안 팔았어요. 매입세액 공제만 받고 안 판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가는 세금 하나도 거두들이도 못하고 그 사업자한테 세금만 돌려줬네요. 세금만 돌려준 거예요. 매입세액 신고하니까. 우리 매입세액은 뭐예요? 공제받을 세금이죠.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 5천만 원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어느 사업자가. 그럼 5천만 원 국세청에서 다 환급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매출을 하나도 못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5천만 원을 다 매입세액 공제해줬어요. 그 언젠가는 팔아야죠. 그걸. 팔아서 이제 납부세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팔고 다 기부했다. 그러면 국세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한테 세금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은 뭐예요? 기부한 거 전부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뭐 국가가 뜯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 과세관청이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27일 걸 해보겠습니다. 27일 거. 27일 거까지 하고 또 쉴까요? 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단기 차입금이 부채죠. 여기에 대해서 이자 중에 12만원 이자를 아마 농협에다 납부를 한 모양이에요. 왜? 말이 안 맞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를 했어요. 농협에다가 예금을 하고 나중에 이자 찾을 때도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죠. 반대로 이건 우리가 농협에다가 이자를 내면서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우리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하고 급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세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잡아놓죠. 농협에다가 이자 줄 때 우리가 원천징수했어요. 농협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우리 이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되죠? 2만원 예수금이고요. 12만원 중에서 10만원은 어떻게 해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10만원, 예수금이 2만원인 거죠. 이렇게. 대변에 10만원, 2만원. 차변은 뭐예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비용 발생. 자, 10월 27일 거 입력해 볼까요? 10월 27일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해도 되죠? 12만원. 자, 대변에 우리가 원천징수 2만원을 했습니다. 예수금 254번이에요.
거래처 적용 생략해도 되죠? 2만원. 또 대변입니다. 나머지 10만원은 계좌이체했죠? 103번 보통 예금이죠. 얼마를 계좌이체했나요? 예, 10만원이죠? 10만원. 우리 지금 27번 하는 거죠. 예. 예, 보통 예금에서 서울은행 보통 10만원 자산감소. 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비용 발생시키고요. 그 대변에는 그 은행에 준 돈은 10만원. 2만원은 뭐다? 원천징수. 예. 원천징수 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